결국은 정점으로 치달았던 게 그 선배가 이제 보도에 관여한 디올백 그 영상이잖아요. 최재형 목사가 네네. 있는 그 영상을 처음에 접하셨을 때 솔직히 말해서 기자로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영상을 보기 전에 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취재 과정인데 제가 영상을 손에 넣은 거는 2023 잠깐 어떻게 되는 거냐? 23년이죠. 그렇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네. 2023년 8월이고 음. 8월이고 최재형 목사가 촬영에 성공한 거는 2022년 9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11개월의 이 시차가 있지 시차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11개월 동안 저는 이제 최재형 목사를 계속 취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은 거의 다 알고 있었고 그 중간중간에 또 최재형 목사가 영상의 캡처 사진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래서 대략 인제 그 어떤 건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뭐 어떤 영상이 담겨 있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이죠, 진짜. 저는 가장 충격받은 게 일단 그 코바나 콘텐츠의 허술함. 허술함. 예. 몰카를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안 믿었어요. 몰카를 들고 들어가서 촬영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처음에 촬영에 성공하고 한 일주일 뒤인가 한 3-4일 뒤인가 이명수 기자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인제 몰카를 들고 명품백을 줬는데 몰카로 촬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있는데 몰카를 어떻게 숨겨 들어가?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인제 나중에 영상을 보고 그 허술함을 보고 영상 보고 처음 든 생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만 도청하는 게 아니라 중국, 일본, 북한, 무슨 독일, 프랑스, 영국 정보기관 제대로 뭐 이스라엘 정보기관 제대로 갖고 있는 애들은 김건희 여사는 다 도청하겠구나. 일단 이 생각. 너무 허술하다. 너무 예. 허술해서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 가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천장이 뻥 뚫려 있어요. 비 왔다고. 그 뭐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어요. 예. 네. 아니 그 도청 뭐 못 하겠어요? 거기 또 상가잖아요. 그냥 상가. 아무나 네. 그 문화까지 갈 수 있는 드나들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했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흰 티를 입고 나왔는데 여기 늘어져 있어 목이. 사람을 맞는 사람이 예, 맞는 예. 사람이 목이 늘어져 있어요. 그냥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음. 아무리 그래도 자기보다 그러니까는 왜 요새는 그런 표현 잘 안 쓰지만 옛날에 이제 내외 남녀가 내외한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 저만 하도 이제 그런 표현을 배웠고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는데 최재형 목사하고 김건희 여사는 이제 그런 게 있는 나이대란 말이에요. 그래도 어찌 됐건 성이 다른 최재형 목사라는 목사님이고 남자고 연배가 높은데 음. 그런 차림으로 맨발에 슬리퍼 찍찍 끌고 나와서 이 목 늘어진 흰 티를 입고 나와서 사람을 자기 손님이라고 맞는다는 것도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고 네. 근데 인제 보도의 한계가 저는 인제 이 어떤 걸 요새 느끼냐면 근데 제가 너무 말을 혼자 떠들고 있는 것 아니 같고 괜찮나요?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예. 7시간 녹취록 할 때도 그랬고 디오백 할 때도 그랬고 한계를 느끼는 게 기자로서 근본적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 어떻게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4대강 취재를 한때 인제 제 초년 기자 시절 때 MB 정부 들어오고 4대강 취재를 열심히 했거든요. 네. 아니 멀쩡한 강바닥에 왜 20조를 퍼부어? 그냥 국민들한테 20조를 그냥 나눠주지. 나눠주지. n분의 예. 1이라도 그럼 짜장면이라도 몇 그릇 다 전 국민이 사 먹을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이건 미친 짓이다. 그리고 그걸 열심히 취재했는데 기자들이 취재하는 방식은 4대강 사업을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4대강 사업의 4대강 공사의 문제점을 팩트로 확인해서 그 팩트로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열심히 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4대강 공사 현장 가서 불법을 잠복 취재를 해서 이제 불법이 있어. 불법 공사를 해. 그럼 그 불법을 딱 집어서 이렇게 졸속으로 불법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네. 지나고 나서 4대강 공사를 그 취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럼 4대강 공사를 합법적으로 절차에 잘 맞춰서 공들여서 하면 해도 되는 공사예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본적인 근데 기자들이 접근하는 방식, 취재 방식. 근데 이제 제가 김건희를 취재하면서 그걸 한번 다시 느꼈어요. 얘는 제정신이 아니고 무속에 빠져 있는 앤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라고 하면 그 워딩의 뉘앙스에는 다 드러나요. 이거 천 늘어진 거? 이게 정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부인이 갖춰야 되는 매너가 맞아?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자들은 그렇게 접근 안 하거든요. 그냥 그 팩트, 디올백을 받았다. 그렇죠. 마치 예.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한다. 음.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그것만 딱딱 집어서 하지 이 사람의 어떤 전반적인 태도, 느낌,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다 전할 이런 수 것들, 없는. 예. 이런 것들은 보도의 영역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배웠고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거는 이 탄핵이 벌어지고 나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아니 근데 저도 얘기 들으면서 여실히 느끼는 건데 그렇죠. 이거 기자들 한번 고민해봐야 그 될 사람에 문제예요. 대해서 객관화를 한다고 그 사람이 가지는 사적인 풍모나 아우라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하면 안 된다고 저희는 배우죠. 옷차림 팩트만, 이런 것도 그렇죠. 조심하게 되고. 팩트만 쓰라고 하죠. 팩트만. 네. 근데 윤석열, 김건희는 그 너머에 있는 애들이에요.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드러났잖아요 이미 지금. 아니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야구 방망이에 니퍼 준비한 거는 진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은데 노상원 전 사령관 준비한 거잖아 진짜. 그 계엄 그 긴박한 시기에 진짜 누군 가서 니퍼 사오고 있고 그걸 뭐에 쓰려고 그냥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근데 사실 김건희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는 취재 과정에서 제가 되게 많이 느끼긴 했어요. 근데 전달을 못했고 특히 이제 무속 관련 부분은 그래도 좀 7시간 녹취록 할 때 이거 무속은 좀 한번 세게 우리가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는 저는 발제는 했었는데 네. 뭐 역시나 뭐 쉽지는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좀 기자들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이런 어떤 평가의 영역은 이제 평론가들이 하는 거다. 라고 해서 기자들은 안 하고 맞아요. 그건 뭐 평론가들이 네, 그냥 뭐 네. 떠들게 이렇게 놔두는 부분이고 지식인이나 평론가의 영역이고. 근데 김건희는 그걸 처음에 딱 보면 모르고 그걸 깊게 취재한 기자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던 기자가 이제 이명수 기자나 초창기부터 저 네. 같은 기자나 혹은 MBC에 그걸 취재했던 뭐 이용주 기자 같은 사람들이 네. 있고 또 그에 앞서서는 최초 이 김건희를 취재했던 게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 같은 사람. 그다음 또 MBC에 뭐 잘 모르시겠지만 최훈 기자. 매불쇼 최욱의 친형이라고 하는 MBC에선 가장 먼저 그 윤석열 그러니까 그 김건희 윤석열 처가와 정대택 씨와의 어떤 그 법적 분쟁이나 윤석열 처가의 비리들을 가장 먼저 또 최훈 기자가 취재했었고 그렇게 일찌감치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취재한 기자들은 많은데 다들 보도가 적극적으로 되진 않았어요. 시간도 뭐 오래 지났다. 데스킹 과정에서 뭐 이게 뭐 그래서 남는 팩트가 뭐냐. 근데 취재했던 기자들은 다 하나같이 저 처가 굉장히 문제 많고 이상한 집안이라는 건 취재해봤던 기자들은 다 과정 중에서 알았는데 다 습득하게 돼버리네. 그렇죠. 네. 알았는데 이걸 기사로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이거 팩트로만 접근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 탄핵을 보면서 이제 근본적인 고민을 하죠. 이게 맞았던 건가? 그냥 김대남 그 녹취록 딱 따오면 김대남 녹취록 중에서 그냥 그것만 딱 해서 보도하고 김건희도 그런 거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가래침 뱉는 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좀 안 했죠. 처음에. 예.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뭐라고 안 했지? 그게 오히려 그를 가장 잘 대변할 수도 있는 지금에 모습인 건데. 와서는 제가 얼마나 또라이인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핵심적으로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그 당시만 해도 김건희가 되게 이상한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걸 갖고 하면 오히려 이 보도 가치가 훼손돼. 네. 이런 오히려 또 MBC를 나와서 하다 보니까 더 엄격하게 스스로 데스킹을 보고 게이트키핑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 판단이 맞았던 건가? 내가 틀렸던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도 그 디올백 영상 보도는 굉장히 그 핵심적인 본질이라고 주장했던 그쵸? 기자들 기준에서 보도라도 굉장히 큰 보도였는데 그 박영식 앵커도 그때 보도할 때 같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박영식 앵커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보도가 나와서 세상이 완전히 바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식을 가졌는데 실제로 세상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죠. 예. 오히려 더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됐죠 사법적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투닥투닥하다가 어느 시점인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고개 숙여서 사과하고 와이프가 잘못했다 이랬으면 한 서너 달 가다가 말았을 문제인데 이게 거의 한 1년 갔지 않습니까? 맞아, 1년 갔어요. 작년 말까지. 예. 왜냐하면 이걸 권익위로 보내서 권익위에서 결국 또 무마하고 검찰로 가서 검찰에서 무마하는 과정 예. 이 과정이 쭉 이어졌으니까 그 앞에는 또 총선 앞두고 유난 갈등이 생겨갖고 또 한동훈이 뭐 김경률이 뻘소리는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마리아앙트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가 화르륵 해갖고 또 이제 유난 갈등이 본격화되고 이 과정이 이제 지난 1년 동안 쭉 있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묻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디올백이 처음에 그 김건희가 그 받는 야 저걸 저런 식으로 영분이라는 사람이 가질 수 깜짝 있어? 놀랐어요. 이게 예. 일단 충격이다. 그리고 이거를 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MBC에 사표까지 내고 나와서 한 건데 그 이후의 상황은 저도 몰랐죠. 유난 갈등이 생기고 권익위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사건을 무슨 뭐 국가 기록물이어서 뭐가 안 되니 그리고 뭐 권익위 국장 한 명이 또 돌아가시고 스스로 목숨 끊고 검찰은 또 김건희가 오라는 대로 가서 핸드폰 바치고
그걸 뭐 조사를 한 건지 받은 건지 이 과정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게 우리가 만들어낸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허약하냐. 그죠? 우리는 이게 나름대로 그전까지는 그래도 작동한다고 봤잖아요. 믿고 있었죠. 이게 나오면 이렇게 그렇죠. 굴러갈 것이다. 예. 예. 이명박 박근혜도 거치긴 했지만 그래도 법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작동을 한다. 불공평하지만 네. 불공평하게 작동하지만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김건희 앞에서는 이 시스템이 다 무력화되고 딱 멈추는 그걸 우리가 목도했지 목도한 않습니까?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저는 그건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디올백 보도의 가치는 이쪽이 더 있는 거 아니냐. 국가 시스템이 이 붕괴한 이 정말 이 사이코 같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권력자가 되면 국가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다는 거.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재건할 것이냐. 이 숙제가 있는 거고.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고 초창기에는 저도 박영식 앵커처럼 대박 났다 이런 생각이 아니, 솔직히 저도- 말해서. 예. 저도 사실 MBC에 사표 낼 정도면 이게 나름대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역사적 사건이다. 쉽게 얘기해서.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조용하더라고요. 보도했는데 조용하더라고요. 예. 아니 뭐 그게 아무래도 보도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기존의 플랫폼을 달리해서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런 폭로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기성 언론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선배 방송하면 기성 언론에서도 저녁 때 8시에 봅니다. 생방송하면. 그때만 해도 그런 예, 환경은 예. 또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이건 이제 뭐 여기 이제 경향이라는 기성 언론에 와서 기성 언론 비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아, 한데 괜찮습니다. 네. 출입처에 너무 얽매여 있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에 와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디올백 이 보도를 아무도 안 받아 쓰는 걸 보면서 진짜 한 1월까지는 11월에 보도했는데 1월까지는 아무도 안 받았었고 조용했죠. 조용했고 예. 1월부터 왜 본격적으로 받았었느냐. 김경률, 한동훈이 디올백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출입처 기자들이 받아 쓰는 식으로 윤한 갈등이 생기면서 그거를 대대적으로 확산했거든요. 그때 뭐 다 이제 외신들도 막 다 쓰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디올백 보도를 받아쓰기 하려면 어떻게 썼으면 되느냐. 이걸 제가 영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이명수 기자, 최재형 목사한테 그거 고소장 써서 검찰에다 갖다 대. 아, 앞에 갖다 가서 대. 사진 찍고. 네. 아니 그러니까 사진 갖다 대. 음. 갖다 내서 검찰이 일단 고소장이 접수하면 사건 접수 번호 생기고 이제 수사에 착수해야 되잖아요. 네. 어찌 됐건. 예. 그러면 제가 검찰을 취재해서 영상 받아 확보하셨다면서요. 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기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팩트를 알고 확인 들어가면 확인이 되잖아요. 안 받았을 수 없는 방식으로. 왜? 예. 아니 그거를 뭐 준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주고 제가 검사한테 확인하는 방식으로 영상 틀 생각하지 말고 제가 중앙지검 어디서 확인했는데 검찰이 김건희가 명품백 받는 동영상을 확보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카톡도 확보했고 그래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일보를 썼으면 전 언론이 다 받아쓰고 제가 MBC에 사표 쓸 일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이게 그러니까 출입처주의.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시청자 입장. 관점을 시청자 입장으로 돌려보면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동영상 하나 없고 카톡 내용 하나 없고 그냥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이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상을 확보하고 네. 그 최재형 목사를 직접 만나서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그렇죠. 네. 라고 이 사람을 취재해서 이게 보도하는 게 시청자한테 서비스하는 그 기자들의 본래 취재 방식이 맞지.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한국 언론이 퇴보하고 있다. 제가 20년 전에 처음 기자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맞다라고 선배들한테 배웠어요. 어디 출입처에서 나오면 출입처 그거 받았을 생각을 하지 말고 야 누가 신고한 거야? 걔를 찾아가서 만나.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 지금은 이거 하면 안 되는 취재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상하게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근데 그래서 그런 건지 그 플랫폼의 또 발달 때문인 건지 유튜브를 통해 영상은 정말로 많이 퍼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성 언론이 보도를 정체하고 있는 동안에 그 영상은 삽시간에 퍼졌고 모든 국민의 뇌리에 다 봤죠. 그 다 봤습니다. 오히려 다 더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보면은 결과론적으로는. 네. 일단 그게 웃긴 거죠. 이 시청자들은 관심이 있고 다들 알고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언론과 기자들은 조용해. 그러니까 저는 진보 보수, 그러니까 조중동이 기레기고 한겨레 경향, 뭐 MBC는 만세 이렇게 옛날부터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자들이 좀 그 출입처 중심주의를 버릴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시청자의 니즈에 맞출 필요가 있다. 시청자가 모든 거에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90%에서 95%는 시청자들이 정답이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보도를 해야 된다.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보도가 반응도 좋고 사회적 파장도 일어나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감히 경향에 저보다 더 훌륭한 기자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최재형 목사랑 이명수 기자가 이런 영상을 찍어서 갖고 왔을 때 MBC의 기자들도 반응은 최재형, 이명수 쟤는 이상한 애들인데? 선입관이나 이런 걸로 만나보지도 뭐야, 않아놓고 쟤는 네. 무슨 의도로? 그러니까 의도를 따지지 마세요. 영상에 뭐가 찍혀 있어요. 우리 팩트를 보자고요. 이명수, 최재형이 이상한 사람일 수는 있다. 팩트를 보자. 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 의구심을 버리지 않아요. 그 문턱을 결국 못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그 문턱을 검사들이 얘기해주면, 국회의원이 얘기해주면, 어디 뭐 국토부의 국장이 얘기해주면 안전하다고 믿고 넘어버리죠. 그렇죠. 그냥 안전하다고 믿어요. 네. 이거는 좀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러니까 확인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여기를 취재했으면 여기도 취재하는 건 맞죠. 아이, 그럼요. 다 네네. 취재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너무 이 밑바닥 취재를 버리고 관을 취재하는 출입처를 취재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옮겨온 거 아닌가. 그래갖고 저는 이 유튜브라는 채널의 문제점보다도 팩트는 정확하게 다 알렸다라고 봐요. 영상이 있고 뭐 카톡 다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보고도 왜 무시를 했냐. 그리고 기자들이 어느 시점에 받았었냐. 검찰 수사 시작되니까 검찰 기자들이 다 받았어. 맞아요. 네. 권익위가 이거 사건 다루니까 권익위 출입 기자들이 다 권익위 기사 쓰고. 국회 출입 기자들이 유난 갈등 생기니까 유난 갈등 다 받았어. 디올백은 보도 안 했던 언론들이. 이거는 뭐지? 이거는 이런 행태가 좌우를 떨어서 이런 행태가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거고 시청자들의 니즈를 안 살피는 거고 기자들이 우리는 계속 이 세계에 살래. 기자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 출입처, 고위 관료, 정치인, 검사, 판사, 경쟁하는 다른 언론사의 기자. 요렇게 구성된 요 세계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여기서 내려와야 된다. 실제로 네. 시청자들이 사는 세계로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올라가야 그런 외면의 결과가 결국은 이제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이제는 뼈저리게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보도를 얘기를 해보자고 한다면은 김대남 전 행정관 보도도 굉장히 이게 센세이션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방송으로 다 이제 하시는 것들을 봤는데 감사합니다. 최경영 선배랑 또 이제 같이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최경영 선배는 또 어떻게 추가가 된 겁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제가 방송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배운 게 뭐 도둑질이 뭐 그거라고 이제 MBC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앵커가 없이 나 혼자 방송하는 거에 대해 저 혼자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지 않죠. 보도할 때는 제가 혼자 다 한다 이게 그러니까 앵커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앵커를 모시는 게 항상 제가 이게 스케줄도 다들 바쁘고 또 박영식 앵커도 그렇고 최경영 앵커도 그렇고 다들 나름대로 언론인이고 최경영 선배는 저보다 더 잔뼈가 굵은 기자고 이런데 제가 취재한 취재 내용을 전적으로 믿고 이거 진행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왜냐면 제가 취재를 저 혼자 다 끝내놓고 이명수 기자랑 같이 해서 끝내놓고 이제 끝나면 앵커를 모시는 거니까 그래갖고 그게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이명수 기자 아이디어였어요. 이제 박영식 앵커랑도 디올백 때 한번 해봤고 김대남 거는 한번 최경영 선배를 모셔서 최경영 앵커를 모셔서 KBS 출신 이제 최경영 기자가 이제 진행을 하고 MBC 출신인 제가 이제 리포터로 보도를 하면 그냥 그 자체도 좀 그 영상이 주는 재미, 그 상황이 주는 인물이 주는 재미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명수 기자가 아이디어를 내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최경영 선배한테 이제 저기 했는데 흔쾌히 받아주셔서 근데 디올백 때는 사실 3명한테 퇴짜를 맞았어요. 아 그래요? 박영식 앵커가 사실은 이제 했잖아요. 네 번째. 그럼 앞에 3명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못 밝히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비겁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이 사안을 바라보는 예를 들어서 제가 구교용 기자한테 할 때 앵커를 봐주세요라고 하면 기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자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야 너 취재한 거 맞아? 그러니까 정확한 거야? 정확한 거야라고 하고 자기 눈으로 봐요. 맞아요. 검증을 해야 돼 기자들은. 그게 끝나면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기자들의 특징은 뭐냐? 데스킹을 보려고 그래요. 기사를 보면 데스킹을 보려고 그래. 그렇죠. 저는 기사를 이미 다 써놓고 앵커를 구하는데 같이 하시죠라고 했는데 데스킹을 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데스킹 본대로 그 디올백 보도가 모 선배가 데스킹을 봐줘서 데스킹 한 대로 나간 부분도 있고 근데 모 선배랑 같이 못했던 이유는 제가 못 받아들인 데스킹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 부분은 날리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못 받아들였어요.
요거는 날리면 안 될 것 그랬구나.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방송에서 누굴 모셔서 같이 한다는 게 그것도 디올백 김대남 같은 아주 민감한 대형 스캔들을 대통령 예. 그렇죠. 김건희 윤석열을 정조준해서 흔히 말하는 조진다는 보도를 하는데 기자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뭐 앵커하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쉽지 않은 건데 그런 의미에서 진짜 박영식 앵커나 최경영 네. 앵커한테는 제가 진짜 정말 감사드리죠. 그거는 왜냐면 어느 정도 그냥 저를 믿어준 거거든요. 아 그렇죠. 신뢰하고 예, 간 예, 거니까.